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멈춘 뒤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자마자 처리한 안건은 한동훈 제명안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진 뒤 15개월 만입니다. 친한계가 압도적 열세인 지도부 구성 속에서 9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한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했지만 강경파 최고위원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 이뤄진 거수 표결에서도 반대한 건 우 최고위원뿐이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심 전심으로 다 통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전 대표는 결국 2023년 12월 22일 입당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2024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썼다는 논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승인 없이는 복당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로 와 입장을 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친한계에서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문제 등 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규모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서울에선 용산과 노원, 경기에선 과천과 성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 6만 가구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의 포인트는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이를 중심으로 주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비인기 지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거 대책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6만 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절반이 넘고 경기도 부지도 과천과 성남 등 인기 지역입니다. 서울에선 공급 물량이 13,000가구가량의 용산구 일원과 6,800가구를 공급하는 태릉 CC 등이 주요 부지입니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 부지와 성남 공공주택지구 등에도 총 16,000가구가 넘는 새 집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합하면 29,000가구의 판교 신도시 2개보다 큰 규모인데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강력한 이 공급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입장이 아닐까라는. 정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기존 시설 이전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급 물량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지난해 강력한 15 대책에도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1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한 상승 국면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다리면 주택 공급은 분명히 늘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낸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중지 카드와 맞물려 집값을 안정시킬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영장이 아닌 법원 판결에 따른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혐의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재판은 무엇인지, 어제 1심 선고가 단죄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포토라인, 첫 구속기소,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사는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달랐지만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주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 판단에서 모두 깨졌습니다. 1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지만 판결문에서 윤석열은 300번 이상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중대성을 사법부가 연이어 인정하는 가운데 다음 달 19일 가장 무거운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의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이유한 화백 그림 수수, 그리고 검찰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2.3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대령 4명이 파면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던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도 옷을 벗게 됐습니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됩니다.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중징계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엿새 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울먹이며 부하들을 걱정했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단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는 국회 주변에 저격수가 배치됐다고 인정했지만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선 이 역시도 말을 뒤집었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탕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또 계엄군이 소지한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도 사람을 묶는 용도라고 했다가 문을 잠그는 용이라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오늘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정보사 소속으로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어린 환자가 좋다. 말랑말랑하고 예쁘다. 아버지처럼 대해주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껴안고 손도 잡았습니다. 이 의사 추행으로 유죄 선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청소년 쉼터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쉼터마저 과도한 통제와 폭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 당산동의 한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원장에게 깊이 의지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빠 같기도 하고 정말 어쩔 때는 진짜 구원자 같기도 하고.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원장은 당황스러운 부탁을 해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손잡고 듣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놀라가지고 손에 땀이 났는데도 놓지 않고 상담의 일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린 환자가 좋다는 등 부적절한 말도 일삼았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따지자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A씨는 말랑말랑하고 예쁜 상태라고요. 제가 노력을 하면 더 예쁜 조각품이 될 수 있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제가 환자 17명 봤는데 17명 중에 15명 부작이 됐어요. A씨는 원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지만 1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신체 접촉이 치료와 무관하지 않고 A씨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의 행위가 진료 행위를 가장해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지난 8일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장의 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에 정신과를 개원해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학회 징계만으로는 진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의사 면허는 최대 1년까지만 정지됩니다. 이후에는 얼마든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취재진은 원장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병원도 찾아갔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